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9시간 만에 수도인 키예프까지 진군했습니다. 사상자 보고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유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라며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혹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새판짜기 시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역시 크게 유동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에도 차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분적 해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마친 주민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실내업소나 공공장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월부터 일반 메디컬 혜택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까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노숙자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숙자 한 명의 거주시설을 만드는데 최대 83만여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평화를 지켜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장시간 저임금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창호 정신을 이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축구 토트넘이 번리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 간의 단체 협약이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식이 연기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당폭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Kylie before. So what we've been seeing here over the past couple of minutes, over the past really 45 minutes since we've been here, there's more rockets that's being fired right now. If we look in the sky, we can see it there. If we pan up, there's another salvo being fired right now.
방송 듣고 계신데요. CNN 방송 기자 뒤로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 군이 키예프 지역 북부까지 진입했고 그레드 다연장 로켓포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은 키예프 남쪽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14명을 태운 군용기가 추락했고 사상자를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고 AFP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장 기자를 인용해 저공 비행하는 헬기 몇 대가 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키예프 서쪽에 있는 지토미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공군기지, 항공기 등을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은 대로 러시아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미사일 공격에 이어서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입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공항 등 주요 시설 그리고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번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과 러시아에 대한 즉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전 5시 50분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몇 시간 안 돼 러시아 지상군이 탱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남쪽인 크림반도 쪽에서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고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서도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대책 회의를 하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침공을 개시한 이후 즉각 열린 국가안보회의입니다. 현황을 브리핑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유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전 G7 정상들과 화상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G7 정상들과의 화상대책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 시간으로 잠시 뒤 9시 30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최대 국책은행인 VEB 등을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 제재,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제재 외에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 퇴출, 첨단 기술이 들어간 부품 및 제품의 대러 수출 금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에게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내 러시아 자산 동결과 또 러시아은행의 유럽연합 금융시장 접근 차단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개별 국가 정상들의 러시아 규탄과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표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즈룰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다시 전쟁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면서 엄청나게 큰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특별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폰데얼라이안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장 접근을 중단시킬 것이며 첨단 기술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위를 약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동부유럽 지역의 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앤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대사 긴급회의를 열고 동맹국의 동부 지역에 지상병력과 공군병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며 해양병력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급 안보회의를 마치고 한 TV 연설에서 영국은 유럽에 가장 먼저 방어용 무기를 지급했고 다른 동맹국들도 이를 따랐으며 영국은 앞으로 며칠 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 정당치 못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유혈 사태와 파국이라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전쟁 행위에 나약하지 않고 냉철하며 결단력 있고 단합되게 대응하겠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경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확연히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TV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면서 우리와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유럽의 안보,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규칙과 가치에 근거한 국제 질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정부를 전복하는 게 목표다라고 일단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적 분쟁이 휘말린 동유럽,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미군을 징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유럽에 배치된 미군 가운데 일부를 유럽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면서 인접 국경지대 유럽 동맹들의 안보 역시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토드 월터스 미군 유럽 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동맹국 최고사령관에게 나토 신속 대응군을 가동하는 것을 포함해 나토의 방어적 태세를 위한 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됐습니다. 또 F-35 전투기들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 현재 배치됐고 이들 지역에서 기존 병력 주둔을 연장했다라고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F-35 전투기는 발트 3국에 배치된 적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동부 유럽 지역의 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토 사령관들이 병력을 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 계획을 이날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방위 계획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도 합병 이후 마련된 것으로 나토가 이것을 가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방위 계획에 대해서 동맹국 동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어 계획으로 나토 군사령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토 신속대응군 등이 동부 유럽에 배치될 수 있게 됩니다. 또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경계태세에 두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전투 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당장 $100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을 훼손하고 인플레이션 가속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줄 것이 뻔하다고 현재 많은 경제 전문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천연가스 선물도 1,400달러에 육박해 35%가 뛰어올랐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담당하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은 1년 전보다 현재 5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줄줄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밀,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이고 러시아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밀, 구리, 알루미늄, 팔라듐 등 각종 원자재 생산 수출국입니다. 이 밀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 알루미늄, 구리 이런 가격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을 보였던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 더 통화 긴축적으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의 에이데이 투자 매니저는 유가 상승은 중앙은행들이 좀 더 통화 긴축적으로 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이 유럽 경제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유연히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경제 불안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감행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KBS가 짚어봤습니다. 국경지대뿐 아니라 주요 항구와 수도 키예프까지를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면적인 교전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단숨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전시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서방 세계가 당장 군사행동에 나서긴 어려울 거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미국과 유럽연합이 군사 개입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주도 군사동맹인 나토 가입을 원했던 우크라이나를 옥죄기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러시아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안전을 위한 군사적 조치라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군 장악지역으로의 진입은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주요 항구와 수도까지 공격한 이유는 뭘까? 제재 위협을 무릅쓰고 군사작전 카드를 꺼내든 만큼 이번 기회에 전략적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분쟁 지역화해가지고 이 나토 가입을 저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는 물론 오데사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륙 국가화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번 군사작전을 계기로 유럽의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부 지역에 이런 수출 금지 등 제재를 러시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국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 강화를 택할지 아니면 중립 노선을 택할지는 이번 사태 전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진 않았지만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규탄과 제재로 대응한 서방과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2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차가운 아침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각 지역에 따라 2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남가주 하늘은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쾌청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금요일 내일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지고 토요일에는 70도 내외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과 또 다음 주 초반에는 남가주의 낮 기온이 계속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는 80도 내외까지 기록되는 또 한 차례 이상고온 현상이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38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4도, 37도, 해안 지역은 59도, 4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5도, 낮 최고 기온 4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57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 퍼시픽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선상 아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60번 웨스트 선상에서 57번과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1번 노르선상입니다. 6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2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메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있어요.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도록 하고 새 지침을 오는 금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침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오는 금요일부터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면 업소는 5세 이상 모든 고객 혹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최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테스트 증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들의 PCR 테스트의 경우 이틀 이내에 받은 테스트를 제시해야 하며 안티젠 테스트의 경우 하루 이내에 받은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사흘에 한 번씩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오는 금요일부터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로 하여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되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업소는 5세 이상의 모든 고객들에게는 실내 업소 공간에서 입장하기 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며 혹은 최근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PCR 테스트는 이틀 이내에 받은 결과여야 하고 안티젠 테스트의 경우 하루 이내에 받은 결과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고객들은 실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고객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착용하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금요일 새벽 12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학교가 보다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코로나 진단 검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법안도 상정돼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리처드 펜 가주상원의원이 지난 22일 상정한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모든 교육군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계획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의 교육부를 도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 제출 대상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기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교육기관이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게 되고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 출처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공공보건국에 배정한 팬데믹 구제기금이 먼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학교에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의무화하지는 않아서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 캐나다에서 있었었죠. 미국에서도 합니다. 전국의 트럭 기사들이 워싱턴 DC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호송대라는 이름이 붙어서 트럭들이 현재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장거리 여행하는 트럭 시위대는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습니다. 2,500마일, 11일 동안 워싱턴 DC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워싱턴 주변 순환도로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겠다라는 의도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트럭 시위대가 의회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또 병력이 추가돼 경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곳곳 고속도로에서 트럭들이 성조기를 크게 달고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다라는 팻말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7,000건 감소해서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보다 더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상 청구는 연초에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주 단 4주 만에 처음으로 깜짝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상황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 수준으로 개선돼서 경제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국제유가 $100 넘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4 8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4 82.2센트입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상승은 21일 동안 18번째 상승입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은 15센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17차례 상승, 이번 달에만 17차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4 80.2센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솔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사무실 근무가 다시 재개된다 해도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장이 폐쇄되면서 기업에 도입된 이 재택근무가 2년의 세월이 흐르자 기업근무 형태의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자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직장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가운데 61%는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장인이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64%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고 답한 반면에 순수하게 재택근무를 선택한 비율은 36%에 불과했지만 2년 사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 직장인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뒤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78%는 코로나 사태 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20년 조사 때 64%에 비해서 14%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크게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를 했죠. 그런데 집값은 그보다 더 뛰어올랐습니다. 때문에 주택 바이어, 지난 1년간 주택 바이어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25%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핀이 최근 전국 400개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어의 모기지 부담금은 지난 1년간 25% 증가했고 한 달 페이먼트 금액이 평균 388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커진 것은 급속한 주택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코로나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고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매매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가격에 집을 샀다고 기뻐하지만 이후 높은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재산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선을 정하고 모기지와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쟁 입찰에 휘말리지 말고 가격이 너무 높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는데 이미 다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전망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출 신청이 최근 2년 사이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 규모는 지난주 13.1% 감소해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리파이낸싱 신청도 일주일 사이 15%, 또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56%나 감소했습니다. 만기 30년 고정금리형 모기지 평균 계약금리는 4.0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은 일부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한 전문가는 모기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가짜 후기, 가짜 리뷰를 작성해주는 브로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브로커 업체는 아마존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자들과 금전 또는 물품을 대가로 가짜 후기를 작성해줄 소비자를 연결해준 혐의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시애틀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앱슬리와 리베스라는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제3자 판매자로부터 최소 $25에 달하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리뷰를 작성할 소비자들을 연결해줬습니다. 이들은 가짜 후기 작성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빈 상자를 보내거나 물건을 보낸 뒤 다른 경로로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가짜 리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아마존은 물론 이베이나 월마트, S와 같은 곳에서도 가짜 리뷰를 알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연결할 수 있는 잠재 소비자들은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아마존의 리뷰 시스템은 아마존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가짜 리뷰가 있어 아마존에 있어서는 골칫거리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 응급 메디칼을 가지고 있던 저소득층들은 또 이번에도 메디칼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23일 유가 클리닉에서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의 메디칼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자 중에 응급 메디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칼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응급 메디칼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응급 메디칼이 없으면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메디칼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기준 월소득 1,563달러, 2인 기준 월소득 2,006달러가 이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는 제외되며 현금과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헬스 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법이 시행되고 90일 후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에린박 이유케어 클리닉 소장입니다.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청하고 꼭 베네핏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유케어 클리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의 에릭송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일반 메디칼과 응급 메디칼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면 이제 원하시는 전문 의사들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때 만나실 수 있고, 또는 응급 메디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약들이 이제 더 많은 약들이 더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현재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를 위해 응급 메디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칼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체류신분, 소득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이유케어 유가 클리닉을 방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427-4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의 투표 현장을 이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3일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인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유권자들은 몸은 고국을 멀리 떠나 있지만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대선에 참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표 첫날인 23일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한인 남성 김 씨는 젊은 층에게 말로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자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왔으면 그만이지 투표가 뭐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투표라는 것이 곧 내가 민주주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이라고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한인 여성 이 씨는 그동안 투표 참여에 무관심한 편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라 꼭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를 직접 다 찾아와 주시고 친절하게 다 도와주셔서 너무 쉽게 등록할 수 있었어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중장년층 영주권자들이 많아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10년 동안 LA에 거주해왔다는 영주권자인 이 씨는 올바른 재외국민 정책이 수립돼 미주 동포사회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꼭 이번에 선거 참여해서 해외에 사는 저희 의견을 이번 투표에 꼭 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충실히 앞으로 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런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에도 투표소가 25일부터 운영되지만 하루빨리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LA 총영사관 투표소까지 먼 걸음을 한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성 씨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또
나한테 되는 의무이면서 이제 특권이기 때문에 꼭 행사하고 싶었었어요.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범짐 재외선거관은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투표소의 영주권 원본을 꼭 지참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봉투를 저희가 회전용 봉투를 드리는데 회전용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서 투표함에 넣으셔야 되는데 유권자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오신 분도 지금 계세요. 유권자 등록 하시고서는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 애리조나주 메사의 아시아나 마켓에 마련된 투표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일간 운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주관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열렸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은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위기에 처했던 번리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충격의 패배죠. 지난 맨시티전 승리로 리그 3연패에서 탈출했던 토트넘은 어제 후반 26분 번리의 벤 리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한 채 0대1로 패했습니다. 번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3대0으로 호브 엘비안을 완파하고 리그 11경기 무승에서 탈출한 데 이어서 어제 토트넘을 잡으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번리가 2연승을 달린 것은 1년 만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8위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토트넘이 살아나갈 길 리그 4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리그 8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팀의 부진에 결별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이게 우리 토트넘의 현실이다. 나는 토트넘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왔는데 상황을 개선하기에 나는 좋은 감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꿔보려 모든 걸 시도하고 있고 모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는 리그 4위 다툼을 얘기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지난 5경기 현실로 보면 강등권에서 싸우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으로 토트넘의 상황은 나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나는 이런 것에 눈을 감고 싶지 않다. 내 책임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혀 팀을 떠날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입니다. 5경기에서 1승 4패 이런 상황은 내 인생에서 처음 겪는다 라면서 좌절감을 토로한 콘테 감독은 나는 눈 감은 채 그냥 이렇게 시즌을 마치고 월급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야망 있고 지는 걸 싫어하는 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에 와서 콘테 감독은 여러 가지를 바꾸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토트넘 구단이 꼼짝을 하지 않고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6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선두인 맨체스터 시티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리버풀은 전반 15분 만에 살라흐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골 행진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반 30분 마티프가 살라흐와 호흡을 맞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의 최종 수비수 마티프가 역습 상황에서 골문 바로 앞까지 달려들어 리즈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곧바로 5분 뒤 살라흐의 긴 패스가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살라흐가 또 한 번 리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살라흐의 눈부신 패스 능력은 후반에도 리버풀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살라흐가 동료의 움직임을 예측해 시야 반대 방향으로 공을 찔러줬고 핸더슨의 원터치 패스에 이어 마네의 골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격 축구의 대미를 장식한 건 후반 추가 시간 판다이크의 헤딩골 장면이었습니다. 판다이크는 마치 농구를 하듯 오리기 등과 함께 스크린 플레이를 하며 밀착 수비수를 따돌렸습니다. 물 흐르듯 빠르고 간결한 패스, 수비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등 클롭 감독의 마법 같은 전술에 리즈는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6대0 대승으로 6연승을 달린 리버풀은 선두 맨시티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So we don't have to count these kind of things. We just have to win our football games. And do we do that front-footed? Yes. 리그 득점과 도움 1, 2, 3위가 모두 리버풀 선수인 상황. 리버풀의 기세가 오르며 선두 경쟁이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이 선수 노조들이 2월 28일, 2월 마지막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규 시즌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선수 노조들을 압박했습니다. 주피터 협상 사흘째, 구단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예정대로 정규 시즌을 개막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일정을 축소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단 측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2월 28일 협상 데드라인을 공표한 셈입니다. 정규 시즌 일정 축소는 선수들의 연봉 감액을 뜻하는 굉장히 큰 압박 카드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